네, 반갑습니다. 영주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환입니다. 최근 기사를 봤는데 프랑스가 3차 대전을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역사 강의에서 왜 세계대전을 이렇게 꺼내냐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고향이 충청도 서산입니다. 근데 1901차 대전이 일어나고 제 고향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요, 스페인 독감이 돌아서 7만이 스페인 독감으로 감염이 돼서 죽은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사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계대전을 이렇게 연결시켰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가 조상이 독일계입니다. 그리고 멜라니 여사가 1차 대전의 발발 원인이 된 세르비아 인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대전과 3차 대전이 이렇게 앞으로 그 큰 전쟁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듯이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듯이 오늘 그 초청된 유능한 대한사랑 박덕규 강사님을 모시고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시간 여행을 다 같이 이렇게 앉으신 분들과 한번 떠났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박덕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부장님. 저희가 오늘 역사 특강은 박덕규 교육위원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인데요. 현재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한민족의 올바른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전국의 많은 강연 활동과 방송 출연을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고대사의 비밀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늘의 강연자 박덕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됐나요? 네. 저번에 안동 오셨던 분들은 사실은 많은 내용이 중복이 돼서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좀 많이 넣습니다. 집중을 하시면 저번에 안동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연이라기보다는요,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깨달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는 저하고도 인연이 깊은 실은 곳이에요. 오늘 제가 힘들 때 여기 찾아와 보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집 와보니까. 근데 이 곳에 그렇게 많은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고 봐야 된다라고.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이 칠판에 있다가 뭐라고 썼냐면 소련, 작을 숫자 써가지고 소련, 중국, 대한민국 이렇게 써놓고 막 웃으셨어요. 야, 우리나라는 나라도 작고 볼품 없는데 나라 이름은 대자를 썼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웃으신 거죠. 그게 저는 겨우 국민학생이지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어린 나이에. 아니 왜 우리나라가 우리가 작다고 해서 무시할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때부터 좀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안동에서 들으신 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늘 하던 스토리대로 하겠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입니다. 여기는 박물관이라고도 하고요, 미술관이라고도 합니다. 그 박물관과
미술과는 차이가 사실은 크게 없어요. 단지 이 박물관은 역사적인 고대의 그런 예술품들을 전시를 해놓는 것이고, 미술관은 조금 현대적인 걸 많이 전시를 해놓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두 군데가 굉장히 유명해요. 하나는 이 메트로폴리탄이고, 또 하나는 어디겠습니까? 뉴욕 시립미술관이 있어요. 거기 모마라고 하는데, 그 두 군데를 제가 다 가봤는데, 그 모마를 가보고 사실은 뉴욕 시립미술관을 가보고 예술에 좀 눈을 떴어요. 그전까지 전혀 안 보이다가 거길 가보고 나서 아, 예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눈을 떴고, 이 메트로폴리탄을 가보고 나서 유물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에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나가보면은 아, 우리나라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독창성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마를 갔을 때 기대를 많이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아시아관이 있고 한국관을 드디어 들어갔는데 이게 답니다. 무작이랑 초상화 이게 다예요. 그것도 삼성에서 몇억 원을 기부를 해서 만든 겁니다. 저희는 거의 이제 폐쇄 지경까지. 이거를 안동에서 보여드리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그게 아마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런데 그 옆에가 그 일본관이 있고요. 그 옆에가 중국관이 있는데 뭘로 비교를 하냐면 중국관이나 일본관을 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유물도 어마어마하고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이 한국관은 그냥 작은 방 하나예요. 그리고 유물도 없어요.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좀 못 비긴다 해도 일본하고는 좀 비빌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를 사람들이 봤을 때, 세계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중국 유교, 인도 불교의 중간 짬뽕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은 좀 실망을 했어요. 그 뒤에 건너편에 이집트가는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이슬람이나 중동 미술관이 있었어요. 거기 갔을 때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없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집트의 4, 5세계의 그린 그런 벽화인데요.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양쪽에 한쪽에는 뭐가 있죠? 한쪽에는 심장이 있고요. 다른 쪽에는 원래 깃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살아생전에 그런 걸 심판을 하는 거예요.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라는 데 가고 안 기울어지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대학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이거죠. 고구려 하면 수렵도, 우린 용맹한 민족. 이게 뭡니까? 이걸 자랑스럽게 가르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세계관이 없다, 우주관이 없다, 신관이 없다라고 배운 겁니다. 그게 모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외국 교과서에 있는 한국인데요. 저 끝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한 임파이어, 한 나라야, 한 나라, 중국에. 한 나라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남부지방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저기 경남 정도만 우리나라가 있었고, 그죠? 그 위에는 다 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과서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죠. 충청도, 경남만 빼놓고는 다 한 나라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위나라가 저 평양에 지금 경기도 그쪽까지 위나라가 있었다. 점령을 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누가 만든 거냐?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사 교과서를 제대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배워요, 사실은. 근데 이걸 그림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걸 모른 겁니다. 어릴 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근데 그림으로 이렇게 안 나타내니까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죠. 이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동국사략이라고 1403년에 조선 초잖아요. 초. 1492년이 조선이 건국이 됐으니까 몇 년 더. 그때 권근하륜 이첨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자 정치인들이 이 책을 썼습니다. 동국사략. 우리나라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거기 보면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사만에서 왔다. 그래서 마한, 진안, 변한에서 우리가 온 건데 마한은 기자, 중국 사람, 기자의 후예고 진안은 진나라, 중국, 진한 하잖아요. 한나라 전에 진나라의 유망민, 중국말을 썼다. 그 다음에 변한은 출자불명, 이게 뿌리를 모른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가 없는 거다. 뿌리가 없는 사만의 후예다라고 쓴 겁니다. 이게 한나라를 세운 그런 최고의 지식인이자 정치인들이 했던 역사입니다.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어제도 어떤 그 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식민사학 막 얘기하는데 식민사학 카드를 외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조선 사람들이 조선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다.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대한사에서 얘기하는 우리 한국사의 국통맥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안 믿기죠. 아, 저기 환빠, 국뽕.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여행을 답사를 갔다가 이거에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늘 어떤 추천 한자로 백산. 근데 그거를 일본말로 하니까 하쿠산이 됩니다. 우리 고대어에서요, 우리는 백산이라고 읽지만 일본으로 건너가면은 학산으로 읽습니다. 학. 비읍이 히읗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히읗으로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히읗이라고 썼다가 지금은 우리가 비읍으로 발음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보면은 하카타라고 있죠. 후코이카 맨 위에 하카타라고 있는데 여기도 한자로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써 있죠. 박구상이라고 돼 있죠. 박상입니다. 박상. 이게. 그래서 이 하카타를 보고 이 박달이 왜 여기 와 있어? 라고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국통맥을 알 때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한국이 어떤 나라냐, 어떤 역사, 어떤 정신을 가졌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미국을 가면 미국의 정신은 뭐냐면 어디죠? 안동에서 이렇게 들으신 분 아실 텐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아테네요? 이거 어디입니까? 일단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디죠? 네, 워싱턴에 있어요. 네, 링컨 기념관입니다. 링컨 기념관. 근데 뭘 닮았죠? 예, 무슨 신전 닮았어요? 무슨 신전? 파르테논. 똑같습니다. 그죠? 위에 지붕만 달라요. 지붕이 여기는 삼각형이고요. 여기는 사각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링컨 동상이 있고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디스 템플이라고 써있습니다. 저 뒤에. 이 신전은. 그럼 미국의 정신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 예. 그 그리스 문화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스 문화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죠. 우리가 아카데미라고 하잖아요.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아카데미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에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 옆에 작은 숲에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아카데미아를 세운 겁니다. 학원을.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미국의 지성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린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자, 이건 일본에서 왕실에서 지내는 신상제라고 하는 겁니다. 2번 지냅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볼 수 없고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일본 왕실에서는 매년 이 왕실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뭐 민주국가니까, 민주공화국이니까 이 왕실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왕실이 있어요. 근데 왕들을 보면은 저는 뭘 느끼냐면 역사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왕들은 사실은 그 혈연 관계를 쭉 올라가면은 최초의 그런 그 영국의 왕 또는 일본의 그런 시조 여기로 뿌리를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손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뭔가 좀 굉장히 좀 성스러워지고 경건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조상, 일왕의 뿌리를 이렇게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 우리가 마치리 들어보시죠? 마치리. 일본 가면 마치리를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뭐 길거리에서 그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쉽게 이런 마치리 준비를 해갖고 같이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봐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마지막 역사 특강이 사실은 안동 전에 일본이었거든요. 오사카. 근데 거기를 도착하자마자 캐리어를 들고 가는데 마치리를 막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매일 하더라고요. 매일. 그 사람들이 마치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에서 온 겁니다. 마지리. 그다음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와쇼 와쇼 하면서 외치잖아요. 그 와쇼가 뭡니까? 왔다 왔다. 어디서 왔다? 바다 건너에서 왔다. 신이 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높으신 분들이 온다. 그분을 맞자. 근데 이 마츠리에서 정치라는 말이 유래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유래를 했냐? 신탁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 똑같아요. 신전에 가서 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제가 이번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며칠 날부터 전쟁을 시작하면 될까요? 라고 신탁을 받아서 그 하늘의 뜻을 정치로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우리 각골문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며칠 날 제사를 지낼까요? 말까요? 며칠 날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며칠 날 어디를 정벌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다 물어보고 답을 얻은 다음에 그대로 정시를 하는 겁니다. 정시라는 게 이 신을 모시는 거에서 왔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모시는 신이 누구냐 봤더니 누굽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아지메 하잖아요. 아지메가 뭡니까? 엄마요? 네, 저거는 안동에서 그랬죠. 여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여자신. 근데 그 여자신이 어디서 왔다? 한을 모시노라. 한국에서 온 여자신. 이 한국이란 말 지금 우리가 쓰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죠? 안 그래요. 이게 고대 사설을 보면요. 다 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한은 우리를 뜻해요. 그래서 한 신을 모셔온다. 근데 그 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지메, 여자예요. 그리고 세 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신인데 여신이고 세 분이다. 그 여신을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주제입니다. 자, 우리 한중일을 한자로 쓰면요. 우리는 그냥 한이죠, 한. 원래는 한입니다, 한. 그리고 일본은, 아니, 중국은 중화가 원래 그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중화. 화화 또는 중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말 그대로 일본. 해의 근본이란 뜻이고요. 중국은 빛의 근본, 빛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우린 그럼 뭐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모든 거의 중심? 예, 세상의 중심. 그런 말이 없는데 여기 중자가 없잖아요. 밝은 환?
밝은 환.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걸 정의를 했어요. 우리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환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위대하다. 드디어 우리가 근본을 찾았다. 이걸 처음에 이렇게 여기에 집어넣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조수왕 선생이에요, 조수왕. 예, 그분이 신채호 선생으로부터 사실은 이 환국에 대해서 듣고 이거다. 이게 우리 민족의 시작이다 해가지고 일단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환단곡에 보면은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명을 환이라고 땅의 광명을 단이라 한다는데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하늘을 뭐라고 합니까? 환하다. 빛의 세상이다. 빛난다 해가지고 환이라고 한 거고요. 그 환의 광명이 하늘만 빛나는 게 아니죠. 땅도 빛난다 해가지고 땅의 광명을 뭐라고 할까 해가지고 밝을 단자를 쓴 겁니다. 밝을 단. 그래서 이 단자는 박달나무를 뜻해요. 박달나무. 근데 박달이 뭐냐면 밝은 땅. 자, 양달, 응달 할 때 달이 뭡니까? 땅. 그죠? 예. 그것처럼 박달하면 밝은 땅이란 뜻입니다. 우리 통치자들도 다 똑같아요. 환인하면 뭡니까? 밝은 지도자, 밝은 스승, 밝은 높은 분, 이런 뜻이고요. 환웅은 밝은 영웅, 뭐 이런 뜻이고요. 다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백산이 옆에 있잖아요. 그죠? 이 소백산은 여기 영주 쪽이고 경북이고, 더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태백산이 있죠. 근데 우리의 정신적인 뿌리, 고향은 어디입니까? 태백산이에요, 사실은. 그 태백산이 이 강원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저기 백두산도 원래는 태백산이라고 했고요. 더 위에 올라가면 또 있어요. 거기는 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말갈이 살던 곳. 흑수백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흑룡강 밑에.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태백이라는 말은 크게 밝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백산이라고도 하고 박달이라고 하고 이걸 한자 쓰다 보니까 배달이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안 가보셨죠? 태백산 가보신 분? 어우, 소백산 가보신 분? 아니, 소백산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영주. 예. 의무려산 가보신 분? 자, 봉황산 가보신 분? 백악산은 가보셨죠? 서울에 있잖아요. 예. 서울의 청와대 뒤에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 청와대 뒤에 있는 산, 원래 이름은요, 백악이에요, 백악. 우리가 지금 북악이라고 하죠, 북악. 북악 스카이웨이 많이 들어보셨죠? 북악이 아니고요, 원래 백악입니다. 백악이 뭡니까? 흰 백자에 산 악자잖아요. 그러니까 흰산, 백산이란 뜻입니다. 자, 왼쪽에 이제 여기는 고구려예요, 고구려. 졸본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의무려 산입니다. 여기는 가보시면은 요 사진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나온 거예요.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이렇게 흰 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흰 돌 바위로 다 돼 있어요. 그래갖고 누가 봐도 여기 백악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은 뭐냐면 조양입니다. 조양. 그래서 여기도 봉황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백산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고려의 송악산이에요. 고려도 똑같이 백산에다가 자기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오른쪽에 조선도 마찬가지로 백악산 밑에다가 자기의 왕성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백산을 기반으로 해서 도읍을 정했습니다. 광화문도 보면은 광화가 뭡니까? 빛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진다. 빛의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의 정문을 광화문이라고 한 것도 보면은 굉장히 우리는 빛을 굉장히 좋아하고 광명을 숭상하는 그런 민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부석사죠. 부석사 보시면 앞에가 다 소백산이잖아요. 쫙. 그죠? 그리고 이 부석사의 생김새를 위에서 보면은 저걸 어떻게 읽죠? 예, 빛날 화, 꽃화라고도 합니다. 화, 일부러 화라고 하고 그
의상대사가 무슨 종의 본산이죠, 여기가? 예, 화엄종. 세상을 모두 하나의 세상으로, 빛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화엄종이죠. 그 다음에 안동의 임청각도 날일자, 달월자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옥 구조를 위에서 보면. 지금은 절반 이상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수원도 마찬가지로 정조대왕이 신도시를 만들면서 화성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성이란 뜻이죠. 빛의 성. 빛나는 성. 자, 이 빛과 꽃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냐? 마고 할머니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약간은 판타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백일서 삼신오제의 본기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류의 조상은 나반이시다. 나반께서 아만과 처음 만난 곳은 아이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원이 뭐냐라고 한 건데요. 이 인간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크로마뇽인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아니, 똑같은 종은 맞아요. 근데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감성적인 사고와 사유와 어떤 영성적인 그런 문화를 열 수 있는 그 처음 사람을 바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나반과 아만으로부터 우리 인류 문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사비는 뭐냐면요, 이 아이라는 말은 첫 원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비는 숲이고요. 그래서 이 바이카로 주변에 있는 그런 원시림을 아이사비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루사님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어디인 줄 아세요?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제주도에 사려니 숲인데 가보셨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가보고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꼭 가보시고요. 두 분이 만나신 게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두 분이 꿈을 꾼 거죠. 천신의 가르침을 받고 어디로 가라 해가지고 두 분이 바이카로 동남쪽에서 이렇게 만나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이 실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덕흥릭 벽화 고분을 가보면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그래서 남자는 뭡니까? 소를 끌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견우. 소를 끌고 있잖아요. 견우. 그 다음에 여기 여자분은 직녀. 직녀의 직이 뭡니까? 배를 짜는 거죠. 배를 짜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어떤 뜻이에요? 알긴 알죠 다. 근데 그게 왜 여자는 배를 짜고 남자는 소를 끌까요? 재밌는 얘기 그냥 하나만 해드리면, 이집트나 저기 수메르 문명을 가면요, 여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신을 기호로 그릴 때 이렇게 실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것처럼 그려요. 실이 이렇게 사탕이 이렇게 그 이모티콘처럼 실이 두 개가 이렇게 엮여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 여신을. 그럼 남자는 왜 소를 끌까요? 네? 농사? 네, 농사도 맞죠. 컬처라는 말 아시죠? 컬처, 문화. 컬처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작하다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고 경작한다. 뭔가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우와 직녀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두 분이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꼭 하루 1년에 한 번만 만나잖아요. 안타깝게도 7월 7일 날 만나죠. 오작교를 타고. 근데 그 오작교의 오작이 뭡니까? 까마귀죠. 까마귀는 누가 보내요? 누가 보냅니까? 까마귀를 두 분이 만날 수 있게. 지들이 와서 그냥 만나는 거예요. 시계임 천신이 보내는 거예요. 옥황상제가 보내서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다 암호 같은 건데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면조가 있죠. 인면조. 자, 인면조가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견우성이 알타이르고 직녀성이 베가예요. 그래서 은하술 사이에 두고 견우성과 직녀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리고 콘택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는데 이 주인공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조디 포스터가 이 우주의 그런 메시지를 자기가 해독을 해요. 해독을 해서 보니까 설계도인 거예요. 그 우주 운송수단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만들었고 했는데 시기에는 실패하고 일본에서 몰래 해가지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방과 아만이라는 말에서 사실은 이 나바이, 아바이, 아빠가 나왔고 아만이라는 말에서 아마이, 어마이, 엄마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속초에 가면은 어떤 유명한 마을 있죠. 아바이 마을이 있습니다. 그죠? 예. 또 있어요. 저기 큐슈 남부에 가면, 큐슈 아시죠? 큐슈. 일본. 큐슈 남부에 가면은 함경도 말을 쓰는 토착민들이 있어요. 이게 충격적인데 저도 큐슈에 가고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큐슈 남부에 그 북한말을 쉽게 얘기하면 북한말을 쓰는 원래 일본인들이 있었대요. 지금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 양반들이 어디서 가는 겁니까, 사실은? 네, 저 북쪽에서 온 거죠. 이 부도지에는 신라 박재상이 쓴 건데요. 여기 징심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도라는 말이 뭐냐. 이 천부경 할 때의 부고요. 도는 이 도읍할 때 도니까 천부경의 고향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마고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도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고성은 지상 최고 대성이다. 마고성은 이 지상에서 최고 가장 대성 큰 성이다. 봉수천부 천부를 받들고 지킨다. 그래서 계승선천 선천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고성이 어딘지 몰랐죠, 사실은. 근데 이 천부경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천부경을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사실은. 이 천부경이 전해지게 된 게요. 천부경을 그 나중에 우리 역사를 환단고기라고는 하나의 책으로 1911년에 계연수 선생이 만들어서 세상에 이렇게 내놨는데 30권을 썼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일제 그 당시에 대일 항쟁기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계연 선생이 천부경만을 끄집어내 가지고 보낸 거예요. 단궁교라는 곳이랑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대종교회. 그랬더니 대종교에서 이거는 진짜다 해가지고 경전으로 삼아버렸어요, 나중에. 왈린 거는 실제로는 단궁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윤여정이라는 분이 야 이거는 빨리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누구한테 보냅니까? 전병훈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한테 보내요. 그분이 자기 책에 실으면서 이 천부경이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마고성에 대해서 천부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천부경은 인간을 신선으로 만들어주는 수행과 도통문화의 원전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마고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바이칼호보다 훨씬 더 북극해에 가까운 곳에 이 마르카 강이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마고를 뜻하는 의미인데요. 이 마고로부터 이 마고라는 말 우리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어요. 페르시아는 뭐 마구스다, 그리스는 뭐 마고스다, 라틴은 마고스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요게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지명들을 찾아가지고 표시를 다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더라 이게 이 말이. 라고 한 거고요. 이게 세상에 또 알려지기 시작한 건 뭐냐면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불을 숭상하고 흰옷을 입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제들을 마구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마구스란 말이 건너가면서 나중에 매직이란 말이 된 겁니다. 우리 왜 매직 아시죠? 그 매직이란 말이 사실은 마고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리포터에도 보면 마구스가 나오죠. 그래서 미네르바 교수가 수업을 할 때 보면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둔갑을 하잖아요. 그걸 애니마고스라고 합니다. 애니마고스. 그래서 이렇게 둔갑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그 다음에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 3명이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그래서 이 하백과 블리즈라고 해서 하백이 누굽니까? 유아 부인의 아버지. 블리즈는 누굽니까? 주몽의 아버지. 잠깐만요. 네, 맞죠?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요. 그래갖고 블리지가 보니까는 어느 이제 산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호수가, 작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3명의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놀이를.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를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유아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백이죠. 물이 신입니다. 하백이. 그래서 이 하백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하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제 뭐 저는 뭐 하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못 믿겠다 해가지고 나랑 도술 대결을 펼치자 해가지고 도술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백이 잉어로 변하니까 블리지가 물개로 변하고, 하백이 사슴으로 변하니까 블리지가 승냥이로 변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술 대결을 하다 보니까 블리지가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 당신이 정말로 하늘의 아들이 맞구려, 내 딸을 당신에게 주겠소 해가지고 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주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매직이라는 말, 그게 이제 그 마고 할머니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마고 할머니로부터 그럼 조화 선수를 받은 정통을 뜻하는 거예요. 종통을. 도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상이기 때문에 도술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양이라고 해서 다물국, 나중에 이제 다물국 왕으로 이렇게 해주는 송양이라고 비류왕이 있었어요. 비류국의 왕이. 주몽이 처음으로 도읍을 정하고 송양을 만나가지고 뭐랍니까? 대결을 펼치죠. 그 대결도 똑같이 도술 대결이에요. 실제로는 활을 쐈다고 하죠. 활을. 누가 더 활을 잘 쏘는가. 그 활이라는 게 지금은 사격을 잘하는 건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활을 잘 쏜다는 거 뭐냐? 쉽게 얘기하면 돌을 많이 닦았다는 뜻이에요. 중국에 가면은 이렇게 중국의 마고가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한 18, 19살 밖에 안 되는 아리따운 여인이고 뭘 들고 있죠? 네, 꽃이 피는 나무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그 드라마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니까 이 마고 할머니가 꽃을 피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중국의 마고가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됐냐면 한무제가 동쪽으로 갔다가 이 동방의 마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당에 제를 올려줍니다. 제를 올리고 자기가 이 마고 문화가 이제 한나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되죠. 그래서 한국은 고려사에 보면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고지나 마고의 나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선마고 전설이 있습니다. 선마고가 무슨 뜻일까요? 선마고 하면 젊은 마고란 뜻입니다. 설익다라고 하는 그 설의 뜻이에요. 선마고는 젊은 마고. 전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지리산에 이제 천왕봉에 있는 마고탑이고요. 전국에 이제 성으로 많이 있어요. 성으로. 성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죠. 아까 부도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고성은 지상의 최고 대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고성을 어떻게 보면 본따서 성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을 지금은 뭘로 표현할까요? 성을 도시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 이 서울에 가보시면은 서울 주변으로 쭉 성이 있죠. 나성이라고 성이 쭉 있어요. 우리 나성에 가면 그런 말이 뭐냐면 도시 외곽을 둘러싼 걸 나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도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매직이라는 게 진정한 뜻이 뭐냐? 죽음과 삶을 넘어서 영원히 대우주 삼신의 빛과 한 몸이 되게 한 진정한 생명의 조화술이다. 이 말씀이 되게 사실은 어렵고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 왜 삼신이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이 암각화를 보면요. 암각화의 빛을 뭘로 표현했을까요? 신이나 빛을 뭘로 표현했을까요? 신.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글자가 없을 때는. 뭘로 표현했을 것 같습니까? 맞추시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물고기? 네, 불교에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되게 단순한 기호예요. 제가 지금 힌트 드리고 있는데. 네, 이 동심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동심원에서 우리 한자 신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동심원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동심원은 뭘 뜻할까요? 빛이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빛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부처님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백호라고 합니다. 백호. 여기 털이에요. 실제로는 털억. 백호의 길이가 3m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여기다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백호가 뭘 상징하냐?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쫙 회전하면서 운동하는 걸 상징해요. 제가 그냥 지금 구라치는 게 아니고요. 다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왜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빛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빛함에는 신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게 또 이 삼신오제분기에 나옵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큰 광명이었다. 그 광명 속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더라? 신이 있더라 이거예요. 삼신이 계시더라. 거기서부터 우리 우주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게 환단고기 삼신오제분기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 배달의 역사, 당군의 역사를 우리는 잃어버렸지만 일본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히코산인데요. 해산입니다. 실제로 해. 우리 해라고 할 때 그 히코고요. 실제로는 해의 아들이란 뜻으로 해서 일자산이에요. 일자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상궁, 중궁, 하궁이라고 해서 상궁에는 환인을 모신 거고요. 중국에는 환웅을 모신 거고 하궁에는 당군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국조가 세 분의 큰 위대한 분들이 있다 해가지고 환인, 환웅, 당군을 모신 겁니다. 이 문화가 그대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 간 우리의 조상들에 의해서 이 문화가 그대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환웅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군에서 이 단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한국에서 온 거다라고 일본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국으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공유사 고조선조 환단국의 삼성기 첫머리가 바로 오환건국, 우리 환의 나라 세움. 그게 바로 환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환국은 12환국이 있었습니다. 다이카로가 있잖아요. 이 동남쪽으로 주로 12항국이 있었고, 자, 상공유사에 보시면은 이 외적인 황국이 있었는데 서자부의 환웅이, 이거는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자는 뭐라고요? 첩의 아들이 아니고요. 서자는 무슨 뜻입니까? 예? 예, 여러 명의 아들이고 실제로는 태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을 서자라고 했습니다. 장남을 뺀 나머지를 서자라고 불렀어요, 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다 서자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뭐예요? 태자예요. 그럼 왜 서자를 보내냐 이거죠.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지켜야죠. 둘째, 셋째, 아마 환웅천왕은 둘째 아드님일 확률이 높죠, 사실은. 그래서 이분을 동방을 개척하게 보내신 거예요. 첫째는 그대로 한국을 계승하고요. 그러니까 환단국에 보면은 한국이 수미리국 무슨 국 해갖고 나중에 계속 나와요. 배달국 때도. 그러면 그 위설론자들은 여기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그건 바보죠. 그거 나는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동방으로 오면서 이 환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고. 자, 그래서 탐구인세,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부지자의 아버지께서 그 뜻을 아시고 하시 삼위태백 아래로 내려다보셨다 이거죠.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봤다. 그럼 삼위산이 어디냐? 지금 감숙성입니다, 얘가. 그리고 태백산 어디냐? 제가 이렇게 표시를 원래는 백두산으로 했다가 바꿨어요, 다. 네, 백두산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위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위산과 태백산 이쪽에 어느 쪽이 낫냐 시키면 동쪽과 서쪽이 낫냐 어디가 낫냐 해서 태백산으로 가겠습니다. 왜? 거기서 해가 뜨니까요. 그쪽으로 가신 거죠. 자, 12황국에서 보시면 황국이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가잖아요. 이 지형에. 이 지형을 모르면, 환경을 모르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 강, 바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여기에 들어갔겠구나, 여기에 살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산악지대에 살라고 해보세요 한번. 산악지대 못 살아요. 지금 고구려가 왜 산골짜기에 도읍을 정했다 이러잖아요. 저기 환인,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산을 등지고 앞에 바다나 강이 있어야 돼요. 그 중간에 도읍을 정합니다. 사실은 아무데나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뒤에 배산 임수형을 좋아해요. 강 남쪽에 딱 정하고. 그래서 동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홍산 문화가 열리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석유 황국에서 내수 첨부, 마침내 첨부를 받으셨다. 저는 내수 첨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냥 수첨부가 아니라 마침내 내자를 쓰잖아요. 마침내 첨부를 받으셔서 동방으로 이제 떠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환국의 국통과 도통, 그 조화선수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실물로서. 그게 바로 첨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풍백 우사 운사 하시고 300이죠. 300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해서 오사라고 하는 통치 조직을 갖추시고, 이거를 그냥 주병 주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행정기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305사잖아요. 그럼 300이라는 건 어디서 온 겁니까? 사실은 이 30문화에서 온 겁니다. 하늘 땅 사람 30문화에서 온 거고, 오사라는 건 어디서 온 겁니까? 오방에서 온 거예요. 오방. 중간, 중앙, 동서남북. 그런 조직이에요. 이 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틀을 그대로 그린 게 뭐예요? 사실은 우주의 이치를 그린 게 하도와 낙서죠. 그래갖고 이 하도와 낙서가 동그라미 원에 그려보면은 오행상생도가 되고 오행상극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냥 주곡 주영 뭐 그렇구나, 이걸 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360여사를 제세이하 하셨다라고 하면 하늘의 이치로서 인간 세상의 일을 다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인데요. 홍산 문화라고 하고요. 또 요하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요하 아세요? 요하? 요하. 요하가 여기가 대릉하고요. 여기가 요하입니다. 이 식은 이제 서요하만 그린 거고요. 이쪽으로 동요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난하. 자, 중요한 건 아시면 좋아요. 난하가 있고요. 대릉하가 있고, 여기 끝에가 조양이에요. 그 다음에 요하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서요하, 동쪽으로 가면 동요하입니다. 그래서 물이 북극 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 문명이다라고 하면은 이 난하에서부터 요하까지가 이제 요하 문명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소화서 문화부터 해서 화과점 상층 문화까지 이렇게 쭉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화서 문화는 9,000년 전부터 시작이 돼요. 자, 요거는 옥패입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다. 옥패가 뭘까요? 옥으로 만든 패인데, 패가 무슨 패냐 이거죠. 조개입니다, 조개. 그럼 옥으로 왜 조개를 만들까요? 옥 지금 한번 요만한 거 저게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지금 만약에 사려면 저렇게 옥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보시고 그냥 옥패?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옛날 사람의 그 생각이 돼서 옥패 저거 하나 사려면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 돈으로 4만 원? 3억? 100만 원?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죠? 아마도 몇만 원 정도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저만한 옥을 저런 걸 살려면, 가공한 걸 살려면 되게 고가로 살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엔 더 비쌌겠죠. 자, 이 옥패가 뭐냐면요, 이 패전이라고 당군세계에 나옵니다. 패전. 조개 돈이에요, 조개 돈. 조개가 돈이 된 겁니다. 그걸 개오지 조개라고 해요. 이런 조개 보셨어요, 혹시? 보셨다고요? 여기 안 나요, 우리나라에. 저기 동남아나 저 일본 밑에, 규슈 밑에 그쪽에서만 납니다, 이게 조개가. 제주도 남쪽에 날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개오지 조개는 동남아 쪽, 여기 동남아에서 오셨나? 보셨죠? 네. 어디서 오셨어요? 예? 태국, 태국. 맞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쪽 동남아에서만 이게 나와요. 요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요게 실제로 요만해요.
작아요, 되게. 작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꾸러미로 해서 예, 이게 들고 다닐 수 있게. 그래서 이걸 이 엽전 꾸러미처럼 이렇게 꾸리는데 요걸 바로 한 게 아니고요. 여기다 동그랗게 뚫었다 이거예요. 둥근 구멍이 뚫린. 여길 뚫은 겁니다. 그게 실제로 이게 유적에서 나와요. 둥근 구멍이 뚫린 조개 합회가. 단군세기가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사실은. 자, 이걸로 박사학위를 쓰셨어요. 그 손옥진 박사가. 그 이분이 쓴 거에 그게 나와요. 이게 조개가 어디서부터 나오고 이 분포가 어떻게 돼 있고 이게 그런 루트가 있었다. 단고조선 때 이미 이 회전을 유통하는 그런 루트가 있었는데 그게 동남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지금 우리보다 더 그분들이 굉장히 무역 그런 걸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건 이제 그 소조상이라고 해서 진흙으로 만든 상인데요. 이걸 보면은 입을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이제 그 중화 뭐 시조 해가지고 남신상이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지금 보면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되게 이쁩니다.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작고 아담하고 되게 이뻐요. 그리고 그 체격이 한 열 몇 살? 소년의 상이에요, 소년상. 그리고 이 양반이 입을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못 밝혀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가? 근데 우리 그 단군세계에 나오죠. 주원유공, 주문을 읽었다. 여기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아, 주문 수행을 했구나. 왜? 저기 공수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있구나. 내 주문을 읽고 있구나. 이걸 밝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조 시인한테 같이 이렇게 박물관 구경하다가 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이거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주문을 읽고 있다라고 했더니, 되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분이. 편발개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정조가, 이 당구는 편발개수, 이 편발, 머리를 따가지고 개수, 이 머리에 올렸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또. 편발개수를 했다. 다음에 옥누에입니다, 옥누에. 누에 이건 이제 그림인데요. 누에는 뭘 하는 겁니까? 누에로 번데기 먹나요? 네, 비단을 실크를 짰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6,500년 5,000년 전에 비단 옷을 입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5,000년 전이면 그냥 짐승 옷을 입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비단 옷을 그때 이미 만들 수 있었다. 또 이건 뭡니까? 가죽신, 가죽신을 만드는 신발골입니다. 요게 이제 신창동 유적에서 나온 거예요. 2000년 전. 저거는 현대입니다. 어느 게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물론 오른쪽 거는 잘 만들었죠. 오른쪽 거는 만들었는데 이게 한 5000년 전인데요. 얼마나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신창동 이거보다 더 이쁘게 만들었어요. 잘. 그것도 돌로. 나무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감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꼴은요, 다 가죽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구두. 이것도 다 가죽이잖아요. 이걸 만들 때 신발 꼴에 놓고 씌운 다음에 이걸 꿰매는 거예요, 자르고. 저희 어린집에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양화점을 하셔갖고 알아요, 그걸 다. 이 구두꼴이 다 있어요, 사이즈마다. 그래서 이거 있다는 거는 뭡니까? 아, 그 당시에 이미 구두를 신었구나. 이건 옥고라고 해서 이 상투를 이렇게 고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조선시대에도 상투 옥고를 아무나 못하죠. 조선시대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사실은 발전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제천단인데요. 이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딱 보이던데 바로. 이게 이 제천단이 세 개의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게 작은 돌로 이렇게 쭉 돌려놨어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돌들을 쭉 제가 연결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이게 원방이라고 하죠. 천원 지방. 하늘은 원만하고 땅은 방정하다 해서 천원 지방으로 만든 겁니다, 저기.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참성단에 나오죠.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 거기에 보면은 상방하방이라고 해서 이거 하늘인데
예, 하늘은 원이고 땅은 방정하다.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다는 거 보니까 지천태라고 해서 하늘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고 땅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죠. 왜 그럴까요?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네. 이게 조화의 세상이에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안정되고, 예, 하늘은 땅을 향하고 땅은 하늘을 향하고 서로 만나고. 임금들 있잖아요. 경복궁에 가보면은 그 왕이 자는 곳에 이 용마루가 없잖아요. 이게, 예? 교태전. 예, 교태전이 원래 지천태를 상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걸 상징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삼자점이라고 하는 그 유적인데요. 돌로 이렇게 집을 만들었어요. 가운데 밖에. 근데 이 삼자점이 저도 이렇게 사진을 볼 때 별 감흥이 없으시죠? 저도 별 감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밑에 땅 보면서 그냥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게 딱 나타난 거예요. 제가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기 뭐예요? 했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지금 박사 따갖고 이제 교수하는 그분이 여기가 삼자점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랬더니 집은 아닌 것 같다. 여기가 아마 그 신전에 그런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곳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보시면 되게 신비로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삼자점에 보면은 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벽이. 그래서 이 치라고 하잖아요. 고구려에서. 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거고, 사람 이렇게 서 있는데, 요건 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한 2m 조금 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아마 흙 때문에 더 높이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요거는 이제 하가정 하층문화에 해당한 윤과성 산성, 우리 고조선 시대에 해당합니다. 산성인데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가 외성이고요. 외성. 여기가 내성입니다. 그래서 내성 영역은 누가 사는 거예요? 높은 분이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배층이 사는 거고요. 외성은 일반 백성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외성과 내성 사이에 이렇게 지금 안 보이는데 성벽이 있어요. 돌로 쌓은. 요 안에는 한 2,000명? 2,000명 정도 살 수 있어요. 요 밖까지 합치면 한 6,000명? 네. 되게 큽니다. 이런 성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오한기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충청남도 정도 되거든요. 충청남도. 거기 그 지역에 이런 성이 3,000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인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군조선이 굉장히 발전한 그런 국가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우리가 그 중국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저렇게 파놓고 조사를 못 해요. 요거는 이 이도정자라고 하는 유적입니다. 이거는 거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일반 백성이 사는 곳이죠. 그래갖고 이게 하나가 집이에요, 하나가. 요 집에 무슨 뭐 창고 있고 뭐 안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골목길입니다. 얘가 골목길.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우리랑 어떻게 보면 똑같이 살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이 위에다가 뭘 넣었어요? 나무로 초가집 같은 걸 만든 겁니다. 이게 원두막처럼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사워서 없어지고 밑에 벽만 남은 겁니다. 탑만. 이거는 가야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방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원방. 그래서 가야인들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디서 온 거다? 중국 저 요하랑 황하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가야로 온 거다. 이게 밝혀졌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살다가 왔다? 사실은 저 북쪽에서 살다가 온 겁니다. 이 홍산문화 그쪽에서. 자, 요거는 이제 그 조보금나라고 7,000년 전입니다. 7,000년 전에 토기인데, 그때 사람들은 그냥 토기를 만들어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동물 모양으로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깃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봉이라고 해요. 봉황.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기인데 채도라고 해서 색을 넣은 거예요. 그림을 그린 건데, 저렇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중국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 분석을 해보니까 영춘도라고 해서 봄이 오는 걸 맞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개 달린 녹봉, 사슴인데 봉황의 머리를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 사이를 통과하는 야저수, 우, 각, 용. 이 산돼지도 산돼지. 야생 돼지의 머리에 소 뿔을 가진 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봄이 오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홍산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군조선 역사가 펼쳐진 거고, 예, 중국은 이걸 무슨 산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태양산이라고 합니다, 태양산. 이 대흥한련 산맥이 쭉 있고요. 그 줄기가 이쪽으로 뻗으면 이게 태양산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국의 문화가 시작이 된 거고요. 우리 동이의 문화는 이 대흥한 산맥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유화까지 이쪽이 바로 우리 문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우리 한국은 고대에 뭐 속국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저 하나라 저 강역은 되게 작았어요, 사실은. 그 주변이 다 동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이 사람들. 그래서 이건 영상으로 제가 보고 보여드리고 이게 하겠습니다. 답사 갔을 때 이제 찍었던 걸 음악을 처음에 깔고 했습니다. 공모도화가 아세요? 고조선 시대 때의 노래라고 전해집니다. 그걸 어떤 음악으로 만든 거고요. 이 갈석산이라고 해서 이 중국과 우리의 그 경계에 있는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정말 그냥 바위산이에요. 큰. 요건 이제 요동 지역인데요. 다 들판입니다. 산이 별로 없어요. 가다가 큰 산이 나오는 게 바로 의무려산이에요. 내몽골 적봉시에 있는 박물관이고요. 이거는 악기죠, 악기. 고조선 시대의 악기입니다. 두들겨서 소리를 내는. 이건 이제 시루예요, 시루. 삼족기 시루.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원형 재단입니다. 이거는 성자산이라고 해서 이 산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춘분, 추분, 하지, 동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이 일련의 날수를 그 당시에 이 측량을 했던 그 흔적이 나옵니다. 이거 바로 이제 의무려산입니다. 졸본, 헐슬글성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고구려의 시작이죠. 그 땅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버스를 타고 새벽에 홍산을 가는 중이에요. 홍산. 산이 있죠? 그 돌산이 홍산입니다. 홍산. 왜 새벽에 가냐면 아침빛을 맞으면 이 산이 정말 빨간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철광석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분위기를 안 잡은 다음에 보여드려서
좀 감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를 갔을 때일 거예요. 아마 이 성저산이랑 여기를 갔을 때 여기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보면은 거의 나무가 없어요. 지금 이쪽은 대부분 사막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근데 그 당시에는 오래전에는 여기가 되게 살기 좋은 곳이었겠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 돌 사이에 난 작은 요만한 풀들만 쫙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햇살이 여기랑 달라요. 여기는 여기보다 저쪽이 더 북쪽이 더 이 위도가 높기 때문에 햇살이 내리쬐는 게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내리쬐는 그런 낯선 환경인데 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쭉 걷다 보면 거기 복기서 교수님은 답사할 때 버스가 도착하면 그냥 내리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냥 돌게 해요. 한 바퀴를 계속 도세요 말할 때까지. 그럼 돌면 자기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예전에 고조선이 있었나, 고조선이 있으면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뭘 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쭉 돌다 보면은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 여기 분명히 낯선 곳인데 뭔가 낯선 곳에서 우리 조상의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답사의 묘미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햇살을 받아보면 이게 역사라는 게 정말 그때 이제 보왕산에 올라가셔갖고 아까 그 보왕산 잠깐 보여드렸는데 사진, 보왕산에 올라갔을 때 똑같이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게 아무 말도 없어요. 산에 올라가고 막 우리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소집을 했어요. 한 10명 소집을 한 다음에 쭉 둘러앉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우리가 단곤조선의 첫 수도도 못 찾았고 고구려의 첫 수도 졸본도 못 찾고 있고 아무것도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답사를 오고 나면 꼭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한 15분 정도를 얘기했다가 제가 이렇게 뒤돌았어요. 눈물이 나서.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지금 지켜오지 못해가지고 우리 뿌리도 못 찾고 있고 하다못해 그 첫 도읍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구나.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왜 조상 묘자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이 얼마나 불쌍한 나라냐, 역사를 잃어버렸다는 게. 그래서 뿌리 근본을 못 찾는 그런 나라구나 하는 생각에 그때 정말 제가 논문을 제대로 써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백제 첫 도읍지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면 아마 되게 놀라실 거예요. 어디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뭐 아까 대학생도 왔다가 갔는데 진짜 역사 얘기를 제가 하려면 아마 지금도 조시는데 정말 많이 조실 겁니다. 이 역사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문헌들을 갖다가 다 증거를 대가지고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는 역사인데 역사만으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황국시대에 대해서 잠깐 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국시대 하면은 이 기록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7분의 환인이 다스렸다. 근데 3301년을 7분이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게 충격이죠. 그럼 한 분당 평균 재위기간이 472년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고대의 역사들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 그 다음에 황제 내경에 보면 옛 사람들 100세가 넘어도 정정했다. 그 다음에 그 설문해자에 보면은 옛적에 불사의 나라가 있었다. 그러니까 고대의 황금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다 장수하고 오래 살았다 이거죠. 근데 이 황제 내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질문을 해요. 황제가 기백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아니 옛날 사람들은 100세가 넘어도 건강했는데 그 뒤에가 뭐냐면 지금 놈들은 왜 50만 돼도 갤갤거리냐. 예? 예. 그때 기백이 말한 게 뭐냐면 옛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술 처먹고 잠 안 자고 놀러 다니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다 보니 50이 돼서 벌써 늙은이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본 게 뭐냐면 그 자연 풍경을 보면요 사진만 봐도 사람의 이 진통 그 효과가 50%가 생긴대요. 진통제 먹는 거에 절반 정도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은 평균 수명이 577세예요. 근데 이 누굽니까? 에벨 다음부터는 206세로 뚝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황복도 472년이 제2기간이잖아요. 근데 배달로 가면은 뚝 떨어집니다. 150년이 안 돼요. 단군으로 가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과 조화돼서 하나가 돼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죠? 통치하다 다스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선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조지아 공화국은 120세, 130세, 170세까지 삽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라는 그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는 서양의 수메르 문화에서 나온 시거든요. 여기에도 보면은 불사라고 하는 게 나와요. 화두가. 인간이 옛날엔 영생했는데 오래 살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일찍 죽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찾게 돼요. 그래서 보면 테베리스 황금계에 보면은 이 환인께서 왜 오래 사셨냐, 쉽게 얘기하면 병이 없으셨다. 이 노화도 바로 병이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영노화를 연구하거든요. 다시 젊어지는 거, 갱생.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30살, 아니 30년, 20년만 더 이렇게 젊게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얼마 주실래요? 네? 만약 정말로 30년, 20년, 40년, 50년을 젊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내 전 재산을 주겠죠. 사실은. 물론 그렇게 돌아가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 매 젊었을 때 다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 영노화라는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세포를 실제로 젊게 하는 실험이 성공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영노화 기술이 나올 거다. 다만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다. 왜? 비싸서요. 그래서 영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 시대의 비밀은 뭐냐, 그 시대는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잘 살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뭘 했다 이거죠. 뭘 했습니까? 게임하는 인간, 뭐 여기 보기를 드릴게요. 게임하는 인간, 뭐 할까요 또? 수행. 자, 정답을 다 아시니까.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판홍천왕이 오셨을 때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뭘 시킵니까? 저희도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불견일광, 햇빛을 보지 않고,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물이라고 해요. 기물. 이 삼신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죠. 지감, 금촉, 조식. 지감은 뭐예요? 뭘 자꾸 느끼고 접촉하고 이런 걸 멈추라. 금촉은 사물과 접하지 말라. 조식은 호흡을 고르게 하라. 이 세 가지 법만 알려주고 수행을 들어가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주문을 읽으라고 했겠죠. 그 주문이 뭡니까? 예? 아니죠. 그때 없었잖아요. 그 주문이 뭐겠습니까? 아까 다 얘기 드렸는데 황룡천왕이 뭘 갖고 왔어요? 천부경이겠죠. 13글자를 갖고 오셨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일시무실 석사금 무진본이라고 하는 13글자. 제가 고향이 청주인데요. 청주에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청주에 보면 천부경비가 크게 있거든요. 그 어떤 산에. 그 산도 되게 신비로운데 되게 작은 산이에요. 천부경기가 크게 있고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해요. 단군 관련된. 근데 거기 왜 이게 세워졌나 봤더니 그분이 대량정기 때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천부경을 어느 날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천부경만 읽었대요. 그랬더니 꿈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단군 왕건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앞으로 천부경 이걸 해서 어디에다가 내 사당을 지어라 해가지고 이 양반이 지은 거예요. 천부경을 읽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실제로. 천부경은 원래는 도통을 시켜준 주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천부경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랬더니 웅족과 호족인데 웅족의 여왕분은
21일도 안 돼가지고 도통을 해버려요. 근데 호적은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 버리죠. 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신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여신인데 수행을 하고 있는 여신을 모셔놨어요. 네. 그래서 부도지를 보면은 이 환인, 환웅, 당군으로 이제 이 도통이 계승되는데, 실제로는 마고 삼신 할머니의 아드님이 있습니다. 태안성부님, 태안성모님이라고 이제 그 새로 존을 올려드린 건데요. 이분들이 바로 이 실제 환국 배달 조선으로 가는 그 혈통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안파견 환인이라고 해서 환국 시대를 처음 여신 분이에요. 안파견은 원래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안파견은. 이분이 마고성의 마지막 15세 황이셨던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나 하면서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아나 하면서 이렇게 부르시고 뭘 주시잖아요. 뭘. 이마에 있는 꽃을 빼서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도통과 종통의 상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국을 여시죠. 이 안파견 환인께서. 그래서 안파견 환인은 어머니에게 빛꽃 한 송이를 전수받았다. 신선 도통문화 종통의 상징이다. 라는 걸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밝혀주신 겁니다. 자, 이 꽃을 여신으로부터 전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그대로 전해지는 게 바로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화산이 뭡니까? 후지산이죠. 후지산의 여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라고 불러요. 이 꽃을 들고 미소 짓는 공주님. 이 꽃을 들고 미소 짓는 공주님. 꽃을 들고 있는 공주님. 여신이죠. 네. 그리고 이 묘경 공주라고 있습니다. 큐슈의 이제 그 아마도 김수로 왕의 따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도 이 큐슈 북부에서 중국 그 사이에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묘견 신사가 있거든요. 신궁이. 그래서 거기가 아마도 힘있고 이분이 힘있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왔다라는 걸 이 마치리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오래오래 되라이다. 오래오래 되어지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근데 이 양반이 뭘 들고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 꽃을 들고 있어요. 똑같이. 이건 누구냐면 백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산 신앙의 본산에 가면은 이 여신이 있는데 이분은 쿠쿠리라고 합니다. 쿠쿠리 힘에, 쿠쿠리 공주님. 쿠쿠리는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고구려. 중국 가면은 고구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까우리라고 합니다. 까우리. 일본 가면은 쿠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공주님이고 여기서부터 백산 신앙이 시작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 하면 북쪽이잖아요. 태백산, 그 문화가 그대로 일본까지 전해진 겁니다. 근데 다 꽃을 들고 있는 여신으로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가야는 정전모지죠. 이분의 따님이, 아니 아드님이 김수로와 또 한 분이 있죠. 그죠? 내질청에 내질모 해가지고 두 분인데, 김수로와 그 형이죠. 그래서 이 가야의 시조모죠. 가야의 시조모. 근데 이분의 표준 영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만약에 우리 정전모지에 이 표준 영정에 꽃을 딱 들고 있다 하면은 정말, 야, 우리나라 역사학계,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 하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은 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 이분은 누굽니까? 신라의 시조모죠. 박격거세의 어머니. 이분도 아무것도 없고,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불교 문화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 뿌리를 찾을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 교과서 배우고 아무리 뭘 해도요, 이런 핵심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주몽과 그 유아 부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이 본풀이라고 해서 무과 무 속에서 전해져 오는 그런 판소리 같은 거죠, 옛날에. 그런 것 속에서 이 전해지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 신과 함께 만화에 나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누구냐면 유리 왕자예요, 사실은. 주몽의 아들. 그래서 주몽이 동부여에 있다가 탈출을 해갖고 절본부여에 가서 왕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를 바꿉니다. 고구려를 세우는데 이 주몽이 두고 온 아들이 있었어요, 유리 왕자. 근데 유리 왕자가 어머니가 이 출생의 비밀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유리 왕자가 이제 아예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해요. 아버지도 없는 놈, 애비도 없는 놈. 그러니까 막 울면서 들어와요. 엄마한테, 이 유아부인한테,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유아부인이 이제 얘기를 처음으로 해주는 거죠. 비밀을 유아부인이 아니죠. 예씨인가요? 비밀을 말해주겠다. 네 아버지가 사실은 하면서 절부의 왕이시란다 하면서 그 비밀을 얘기를 해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고구려의 2대 왕이 되죠. 유리왕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원래 그 소선호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잘못하면 죽겠다 해가지고 도망가죠. 그래갖고 세운 게 뭡니까? 백제. 근데 그 스토리를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쓰다가 찾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유리 왕자가 주몽을 찾아간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꽃을 전해줍니다.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화백의 세 따님 유아부인 원화, 이 세 자매가 다 꽃 이름이에요. 꽃 이름. 왜 꽃 이름이냐 이거죠. 그래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꽃만 전해주신 게 아니라 꽃을 또 상징하는 게 뭐냐, 꽃의 의미가 뭐냐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일본에 가보면은, 이건 다 어제도 제가 영상을 보다 뭘 봤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신궁이 있어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아, 난 죽을 때까지 한 번은 꼭 가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그 신궁인데, 어딘지 아십니까? 이세신궁. 이세신궁인데, 거기를 꼭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모신 신이 어디서도 못 모셔요. 이세신궁만 모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일본의 시조라고 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태양신이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거기서 모시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막 구름처럼 모입니다. 1년에 700만 명이 온대요, 거기를. 어마어마하죠.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이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이 누가 밖에서 이 춤을 막 무녀가 추니까 밖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뭘 들고 나옵니까? 거울을 들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시 밝아집니다. 이 얘기가 뭘 모티브로 한 줄 아세요, 혹시? 연우랑 새우녀 아시죠? 연우랑 새우녀. 포항감이 있잖아요, 영일만에. 네, 그거랑 똑같아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바로 가야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천조 대신이 이 니니기 노 미코토라고 해서, 니니기는 일본 왕실의 조상으로 지금 치고 있어요. 근데 그 니니기가 이 천조 대신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여기 왼쪽은 벽시를 받는 거고요. 오른쪽은 실제로 뭘 받은 거예요? 신기삼종이라는 걸 받습니다. 근데 신기삼종의 하나가 바로 빛나는 거울, 빛이에요, 사실은. 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왕이 이번에 얼마 전에 승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왕이 몇 년 전에 그 승계식을 할 때 보면은 그 앞에 책상 같은 데다가 3개를 놨죠. 그게 뭡니까? 신기삼종이에요. 칼, 거울, 또 뭐죠? 고곡이겠죠, 고곡. 요 3가지 방울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3가지를 받아요. 그게 3종이니까 뭐예요? 천부와 인 3개라고 돼 있잖아요, 옛날에. 인이라는 게 도장이잖아요. 뭔가를 인증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이 3종 신기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환웅 문화에서. 천부만 받은 게 아니고 이 3개를 받았다고요, 또. 그러니까 일왕의 정통성, 뿌리라는 게 사실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환웅 천왕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를 다 잃어버렸죠. 한번 나중에 주시면 영상을 보세요. 이게 이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박스 상자에 이게 세 개가 딱 있어요. 근데 그건 실제로 안 내온대요. 아무리 일항이 뒤기를 해도 그게 워낙 신성시하기 때문에 밖으로 끄집어내질 않는데요. 절대. 그 안에만 모시고 있고. 그리고 그걸 어느 순간 잃어버렸대요. 한 개인가 두 개를. 그리고 이렇게 거울을 들고 있는데 이 거울이 뭐냐. 이 뒷면을 보면 빛을 이렇게 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유세문경을 이 엑스레이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이랑 똑같죠.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걸 상징을 하는 겁니다. 빛의 근원이다 이거죠. 빛의 근원. 네. 그래서 해모수도 보면은 이 자신을 천황랑이라 불렀다라고 하는데 랑은 이제 지금 이 일본은 지금도 랑이라고 불러요. 아들을 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둘째를 이랑, 셋째를 삼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랑 이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자는 뭐가 들어갑니까? 코에서 자가 들어가죠. 자가. 아들을 낳으라고. 근데 아들들은 랑이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안동에서 잘못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제가 그냥 예전에 고쳤어야 되는데 이 광개토 대항비에 보면은 이 추모 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황천지자 항천의 아드님이시고 모는 어머니는 하백여시다. 하백의 따님이시다. 여는 따님이거든요. 랑 추모 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추모 왕은 어떤 분이다? 랑이라는 거예요. 랑. 근데 랑은 여기서 유래를 한 거죠. 천황랑. 그래서 랑이라는 건 아들의 뜻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천황이니까 뭡니까? 하늘과 같은 하느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삼신에 있는 것처럼 인간 세상에서 그런 완성된 인간을 랑이라 불렀다. 그래서 빛이 된 인간이고 나라를 건국하고 이 수호하는 건데요. 화랑이라는 말도 이 랑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꽃을 든 남자가 아니고요. 꽃은 심은 남자가 바로 화랑이에요. 처음에는 화랑이 남자였을까요? 여신이잖아요. 무조건 꽃을 들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화랑도 처음엔 2명을 뽑았어요. 그 여자를. 근데 2명이 그 사서에 보면은 상명서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2명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여 1명을 죽였다. 해가지고 이 여자를 이제 뽑지 않고 젊은 남자 그 귀한 집 자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화장을 곱게 본을 해가지고 여자처럼 보이게 해서 화랑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영화나 옛날에 황산벌 그런 영화 보면은 화랑이 나올 때 보면 다 화장을 하잖아요. 왜? 여신 문화, 꽃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다 꽃 미남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신 꽃 문화에서 온 거다. 그래서 화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게 빛화, 꽃화거든요. 그게 이제 속화되면은 꽃화자를 쓴 겁니다. 저렇게 간략하게. 산송이 빛꽃, 랑은 뭐냐? 꽃을 받은 빛의 인간. 그 꽃을 내 몸에 심어서 빛의 인간이 되면 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의 기원은 뭐냐? 머리에 천지화를 꽂고 다녔기 때문에 천지화랑이라 불렀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어디서나 틈만 있으면 내 몸을 빛으로 채웠는데 그 상징이 빛꽃을 심어서 내 몸을 빛의 인간으로 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이 선맥이 끊어지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머리에 꽃을 꽂는 의식으로 남겨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이제 국왕이 왕자에게 먼저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공우백작이 나와서 귀족이죠. 꽃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차례로 꽃을 받는 그런 의식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건 강감시 장군한테 이제 일곱 가지죠. 그죠? 그 꽃 8가지는 8가지 꽃을 이게 심어주는 거예요. 개선 장군이잖아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쉽게 화랑으로 이제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여왕릉에 보면은 이 왕은 금꽃을 장식하고 관료들은 은꽃으로 장식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왕의 꽃이고요. 금꽃입니다. 금으로 만든 꽃. 이게 왕비예요, 왕비. 왕보다 오히려 왕비가 더 아름답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오라관이라고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모를 쓰고 양 옆으로 금꽃을 장식을 한 겁니다. 이걸 금제 관식이라고 합니다. 관에 꽂는 장식해서 관식. 이건 신하들이 꽂았던 거예요. 머리에. 근데 보면은 꽃봉오리에 불과하죠. 꽃이 피지가 않은 겁니다. 아직 완성된 인간, 신선이 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요거는 그 위덕왕이 일찍 죽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운머라고 하는 돌을 얇게 이게 점여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복원도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은요, 요게 이렇게 활짝 핀 꽃이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그 은제 관식을 여기다 꽂았어요. 이렇게. 신하들이. 그리고 이 왕자기 때문에 지금 꽃을, 활짝 핀 꽃을 보여준 겁니다. 저게 어디에도 있습니까? 일본 이 선녀의 머리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야산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산이죠. 이 여기 열에도 이제 도통을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득도를 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겁니다. 나중에 뭐 소를 정말 많이 닦으시면 이 꽃이 보여요. 이 꽃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실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꽃봉오리처럼 이게 나옵니다. 봉오리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수행을 많이 하면 여기 빨개지면서 이 꽃봉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피어나요. 꽃을 안 받으셔도. 근데 꽃을 받아야만 이게 진짜 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문영왕릉의 금꽃착식이에요. 668점이 쫙 장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닥에. 꽃밭으로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빛이 세 개니까. 이걸 일본에서는 와 하시더라고요, 다. 이걸 보여드리니까. 여기는 아무 반응이 없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무령왕릉이 이제 동탁은잔인데요. 여기 보면 문양이 새겨져 있죠. 근데 보시면 인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면조는 천추지상, 만세지상이라고 해서, 천추만세라는 건 뭐냐면 신선을 상징해요. 천년, 만년을 산다. 그러니까 신선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인면조예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느냐, 되게 중요한데, 아까 길가메시를 제가 그냥 쭉 넘어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반신, 반인처럼 반신, 반수예요. 네. 그래서 이게 새겨져 있는데, 물론 인면조도 똑같이 꽃을 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처음 제가 보여드린 건데, 호남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국의 호남성. 거기에 이 장사라고 하는 아마 현일 겁니다. 그리고 마왕태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이로묘에서 나온 겁니다. 백학이라고 돼 있죠. 백화. 비단으로 만든 이 그림입니다. 비단에 따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원래 설명을 쫙 달아놨다가 혼날까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지상이에요. 지상, 지하, 땅속, 쉽게 얘기하면 지옥. 여기는 현실 세계예요. 여기는 뭐겠습니까? 천상이죠.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가운데 있고, 여기가 시종입니다. 시종.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상으로 가고 싶은데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지키고 있어요. 인면조죠. 인면조가 그 문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시험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둘 있죠, 양쪽에. 그죠? 한 명은 젊음을 상징하는 신선이고요. 또 한 명은 장생, 영생을 상징하는 신선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올라가면 용이 쫙 있죠, 용.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달 속에 두꺼비, 해 속에 삼조고가 있죠. 그죠? 근데 실제로 여기는 두 발 달려 있어요. 왜? 중국이니까. 우리 고구려는 삼조고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발이 두 개밖에 없어요. 가운데에 딱 용 속에 누가 있죠? 누굴까요? 옥황상제죠, 저분이. 다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그래갖고 저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 문이 뭘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꽃으로. 그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관문에 저 알 수 없는 인면조 같은 존재가 있는데, 저 존재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사실 망량이라고 합니다, 망량. 그 세계를 인도해주고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망량이에요. 사신도라고 합니다, 이걸.
사신이 뭐냐? 동서남북과 추나추동의 천지기운을 다스리는 자연에 존재하는 신이다 이거예요. 자연을 관장하는, 주재하는. 그래서 일본 신사에 가면은 정문에 고마이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누는 견이란 뜻이에요. 개. 이누는. 고마는 뭡니까? 곰이죠. 곰. 근데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박이라고 읽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밝은 개라는 뜻인데요.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곰이 옛날에는 뭘로 읽었다는 거예요? 밝으로 읽었다. 박. 그럼 고마나루라고 하잖아요. 고마나루, 저희 공주를. 그럼 그 말은 원래는 밝은 나루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뭐가 다릅니까? 뿔이 있죠. 뿔이 달리면 무조건 신령한 그걸 뜻해요. 그 다음에 갈기가 있고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가 아니라 개 중에 신, 개의 신이다 이거예요. 밝은 개. 그래서 박견이라고 한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잘 안 보이시죠? 배를 타고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쿠마모토로 건너가는데 위에 태양이 있고요. 거기에 삼조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외 속에 그 새가 있고요. 달 속에 두꺼비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여드리면 오해하실 게 뭐냐면 아까 그거 한나라 때 나온 거니까 한나라에서 그게 유리한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거꾸로 볼 수도 있어요. 한나라로 전해진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고처럼. 그래서 이거는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아마도 북쪽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북쪽. 이렇게 똑같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게 삼조고죠.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구려. 실제로 고구려 수산리 벽화랑 똑같은 벽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들이야 라고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복궁 광화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입니까? 거기가 임금이 계신 곳이고 실제로는 빛의 중심이죠. 우리나라 빛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지키는 게 바로 사령입니다. 자, 제가 조금만 깊이 있는 얘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면 동지 한식 아시죠? 한식 때 어떻게 합니까? 민가에서는 다 불을 다 끄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이 없잖아요. 그 불을 이 임금님이 한식 그 다음날 시작할 때 불을 하나를 전국으로 보냅니다. 불을. 그 세 불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되게 의미가 깊어요, 사실은. 동지부터 한식까지 105일이고 그 105일이 끝날 때 한식이 끝날 때 새로운 불을 이 임금님으로부터 받아갖고 시작이 돼요. 그게 전통이에요, 전통.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백제 금동 신발도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꽃이 있고요. 꽃 옆에 도깨비라고 하는 보통 망량이 그려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망자가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금동 신발을 만들어서 그 빛의 세계로 인도를 해주는 두 가지를 그린 거예요. 꽃과 망량. 그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망량이 뭐냐, 원래 우리가 도깨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빛으로 충만한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원래 뜻은 성령이 바로 망량이다 라고 밝혀주신 겁니다. 도깨비 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 신수망량, 이 무령왕릉에 있는 그 망량이 있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 중국에도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신묘수, 이 진묘수가. 근데 중국과 많이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뿔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뿔이 있고 이것도 쇠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붉은색으로 다 칠했습니다, 사실은. 붉은색으로. 그 격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날개를 달았죠. 그래서 이 문영왕릉, 여기 안에 왕과 왕비의 관이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짧게 할게요. 이 왕과 왕비의 관이 있는 여기를 묘실이라고 합니다. 묘실. 여기를 연도라고 하는데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삿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왕과 왕비께서 저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원래는 하는 거죠. 그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리 하나를 자른 겁니다. 못 도망가게. 그냥 지켜라 이거죠. 강서중묘인데요. 이거는 고구려로 알고 있죠. 이거 다. 제가 논문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구려가 만든 게 아니다. 백제가 만든 거다. 그
뿌리는 백제다라는 건데요. 이 봉황이 양쪽에 있고 1월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한 빛의 세계의 중심인데 거기에 꽃이 있다 이거죠. 네, 그 꽃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사실은 묘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묘의 주인. 묘주가 이 하늘의 천상에 이 봉황의 망냥, 천지의 그런 불기운을 다스리는 망냥과 일월을 다스리는 이 위월의 그 상, 빛의 세계의 중심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걸 그리는 거예요. 우주란 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게 되게 신비롭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고구려 백제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우주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꽃 속에 든 부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건 고구려 벽화인데요. 인동초가 있기 때문에 이 꽃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갱생을 하는 거죠. 신선으로. 결론은 뭐냐? 이 불교에서 여마미소라는 거를 너무 불교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놔가지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꽃을 받으라는 거예요. 꽃을. 그 빛의 세계로 가는 신선이 되는 그런 세계로 갈 수 있는 꽃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빛의 세계로 화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이 꽃문화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 보시면은 미륵 부처님도 손에 꽃을 들고 있고요. 이걸 전한다 이거예요. 미륵 부처님은 결국은 모든 중생들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잘 살고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고 사고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잖아요. 모든 인류의 꿈이었고 역사의 꿈이었어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분이 바로 미륵 부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근데 그 분이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가 딱 있는 거죠. 지금 보여지는 게 처음 찾은 게 꽃이다 이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꽃이다. 그런 용화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꽃이다. 그 꽃은 그냥 꽃이 아니고 빛꽃이다 이거죠. 그걸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금융상이라고 해서 이분이 일자금융이에요. 모든 부처의 근원되는 부처를 일자금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처님도 보면은 머리 위에서 보시면 뭐가 떨어져요. 빛이 떨어지는데 그 빛이 어디서 떨어지냐? 꽃에서 떨어지더라 이거죠. 불교에서도 이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전혀.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황금꽃의 비닐이라고 해서 여동빈이라고 하는 신선이 당나라 신선입니다. 이분이 대화를 한 거를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제목을 뭐라고 줬냐면 원래는 태을 금화, 태을의 금화, 금꽃인데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라고 해서 황금꽃의 비밀이다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이분은 이 번역한 양반은 여기서 꽂힌 거예요. 아 이게 핵심이네. 황금꽃이 뭐냐? 이걸 찾는 거다. 그게 바로 도통하는 신선이 되는 길이다 라고 해서 바꾼 겁니다. 번역을. 그래서 저기 써있죠. 황금꽃은 곧 빛이다. 빛은 어떤 색깔인가? 황금 변하지 않잖아요. 꽃 안에 빛이라는 한 글자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인간의 존재 본성, 우주와 인간이 바로 빛이고 이 삼신의 무궁한 빛이 바람 속에서 머문다. 빛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 빛이 바람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못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함경전 그 환당구 역주자님 그 콘서트 보시면은 그럼 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빛의 바람을 상징하는 걸 보여주세요. 유물들을. 근데 제가 봤던 거 뭐냐면 저 홍산문화 안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늘 이렇게 불교처럼 이렇게 만다라처럼 그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네, 그 만자처럼 똑같이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으로 뭘 그려놨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게 중간은 10이고요. 시계에서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했다. 그게 바로 빛이 바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해석할 때는 그럼 빛이 바람을 상징한 거다. 그래서 태고의 황금 시절에 여신 시대가 있었고 이 빛고 문화가 처음 시작이 됐다. 그게 드디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요.
우주와 인간을 낳아준 대광명의 조합이 꽃을 보는 것이 황금시절의 지구문명의 구도자들에게는 삶의 최상의 로망이었다. 나도 언젠가 저 조화의 꽃을 한번 받아서 잘 해보리라. 꽃을 누구도 못 봤어요, 지금. 최근에 이 선맥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빛의 인간이 돼서 빛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아간다. 그래서 진정한 매직, 조화가 뭐냐. 바로 빛의 인간이 되는 것이 이 화이트 매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황폰 영상이 지금 2천만 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시고 이 선정화라고 하는 이 수행법으로 새로 나왔기 대중화됐기 때문에 머리에 빛을 이 꽃을 받잖아요. 한번 꼭 기회를 만드셔갖고 여기 보면 이대호가 그 누굽니까 저기 최영만한테 그러잖아요. 솔직히 너도 꽃을 못 피웠잖아. 똑같이 저도 꽃을 못 피웠지만 똑같이 저희 외삼촌이 27살에 죽었어요. 교통사고 물사고로.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 외삼촌이 되게 똑똑하고 교사 임용을 이제 졸업하기 전에 받아가지고 이제 교사 임용 되기 직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존경했던 그런 외삼촌인데 친구들 물놀이 하다가 장난으로 밀었는데 거기 익사로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너무너무 슬프게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어릴 때인데 초등학생 때인데 와닿은 말이 뭐냐면 꽃을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구나. 꽃도 못 피고 죽었구나. 이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왜 꽃을 피워야 되지? 꽃이 뭐지? 근데 그 꽃의 의미를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린 거고 찾아야 된다 이거죠. 누구나 꽃을 피우기 위해 태어났다. 인류 역사라는 것은 그 꽃을 찾고 꽃을 심고 꽃을 통해서 내가 완성된 인간, 빛의 인간이 돼보리라. 그런 빛의 나라를 만들어 보리라 하는 게 바로 우리 고대사의 비밀이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강에서 우리 민족의 숨겨진 고대사를 조명하고 잃어버린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며 한민족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다양한 문헌과 유물, 유적을 통해서 한민족의 뿌리와 국동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강을 해주신 박덕규 연수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튜브 송출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고요. 저희 앞으로 천부경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후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귀중한 시간에 대한 사진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사진 촬영하신 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